안녕하세요. 장위안입니다. 저는 산시성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베이징의 명문대에 입학한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칭화대학교 역사학과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죠. 우리 위안이가 중국 최고의 대학에 갔다며 부모님은 어깨가 으쓱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저를 산시성의 자랑이라고 불렀고 저 역시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칭화대에서의 2년은 제게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공부하고 최고의 교수님들에게 배우며 저는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매일 느꼈습니다. 특히 역사학과 수업에서 5천년 중국 역사를 배우며 우리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자긍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3학년 봄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류 교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번 학기 MT는 제주도로 갑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주도요? 한국의 그 섬말입니까? 강의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 제주도. 가보고 싶었는데. BTS 고향이 한국이잖아. 한국 화장품 쇼핑하고 싶어.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저희 반의 애국전사로 불리는 리웨이는 벌떡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한국입니까? 중국 역사학과가 왜 역사 도둑 국가에 가야 합니까? 리웨이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동조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김치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한복도 사실 중국 한풀을 베낀 거고 심지어 공자님도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는 그런 나라에 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류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학교 차원의 결정입니다. 한중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모든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천밍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서 훔쳐간 문화를 다시 확인하러 가는 건가요? 교실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심지어 우리 중국 단오절도 유네스코에 등록했잖아요. 태권도도 사실 중국 무술 베낀 거고 한국 드라마 보면 다 중국 사극 따라한 거예요. 저도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베이징 문화부의 고위 간부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안아, 가서 잘 보고 오너라. 하지만 명심해라. 한국은 우리와 다른 나라다. 그들은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우리처럼 융통성이 없지. 조심해야 한다. 융통성이 없다니요, 아버지. 그래, 그들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우리 중국인들의 대범함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열등감 때문일 거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오히려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질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MT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뒤떨어진 나라인지 직접 확인하고 우리 중국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는 오만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가방에는 중국 전통 부채며 칭화대 기념품들을 잔뜩 넣었습니다. 혹시 가난한 한국인들을 만나면 나눠주려고 헌 옷가지들도 챙겼고요. 위안, 뭘 그렇게 많이 챙기니? 룸메이트 샤오밍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잖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샤오밍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대국의 품격을 보여줘야지. 출발 전날 밤, 기숙사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흥분은 곧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야, 내 컵라면 누가 먹었어? 아, 그거 내 거였어? 배고파서 먹었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은 저희 기숙사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자유롭게 쓰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게 우리의 문화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유독 소란이 심했습니다. 리웨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일 한국 가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중국 만세, 중국 만세. 다들 따라 외쳤습니다.
왕하오가 중국 국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걸 제주도 곳곳에 꽂고 올 거야. 그래, 한국 놈들한테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자. 분위기는 점점 광란으로 치달았습니다. 누군가 음악을 크게 틀었고 맥주병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옆방에서 시험 공부를 하던 학생이 항의했습니다. 뭐, 내일 MT 가는데 신나게 놀아야지. 리웨이가 맥주병을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들 나와. 복도에서 파티하자. 순식간에 복도는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음악 소리, 고함 소리, 맥주병 깨지는 소리, 새벽 3시경, 화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변기가 넘쳤어. 누군가 담배꽁초와 컵라면, 용기를 변기에 넣어 막힌 것이었습니다. 하수구에서 역류한 오물이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에이, 더러워. 그냥 둬. 내일 가면 되잖아.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와서 호통을 치셨지만 다들 중국에서는 이 정도 일상이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현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저희 역사학과 학생 45명과 류 교수님, 조교 2명이 베이징 공항에 모였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체크인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려는 친구들, 보안 검색대에서 떠드는 친구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검사해? 천밍이 불평했습니다. 그러게, 중국인인데 특별 대우 좀 해주지.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더 큰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야, 창가 자리 바꿔. 싫어. 내가 먼저 앉았어. 그럼 돈 줘. 10위안. 좌석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중재를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이륙 후 리웨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다들 들어. 우리 구호 연습하자. 중국 최고. 중국 최고. 한국 문화는 중국 것. 중국 문화는 중국 것. 옆자리에 한국인 아저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렸는데 아마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 냄새. 역시 한국은 김치밖에 없네. 샤오링이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는 김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손님. 한국인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음식물을 바닥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내 돈 내고 탄 비행기에서 내 맘대로 못해? 리웨이가 대들었습니다. 승무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가 됩니다. 자제해주세요. 한국인들은 역시 까다로워. 왕하오가 중국어로 크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호들갑이야. 우리 학생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승무원의 떨리는 손과 붉어진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3시간의 비행 끝에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했던 것입니다. 천장에 LED 조명,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최신식 디지털 안내 시스템.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초라한 공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섬의 공항이야? 샤오밍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과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단정한 옷차림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에 넣어온 헌 옷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몇몇 친구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줄이 길어? 그냥 앞으로 가자. 천민과 몇몇이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갔습니다. 저기요, 줄을 서세요. 공항 직원이 제지했습니다. 뭐라고? 시끄러워, 우린 줄 안 서. 왕하오가 어설픈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첫 번째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리웨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안 돼. 배가. 아마 기내식이 맞지 않았나 봅니다. 급성 설사 증상이었습니다. 화장실 어디야? 하지만 입국장 안에서 화장실은 꽤 멀어 보였고 줄은 아직도 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 리웨이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냥 저기서 해결해.
왕하오가 기둥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빨리.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리웨이는 이미 기둥 뒤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비명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뭐 하는 거예요? 한국인 여직원의 비명이었습니다. 리웨이가 공항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사람이야? 순식간에 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당장 멈춰. 리웨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지를 올렸습니다. 다들 왜 이리 호들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는 오물이 퍼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항 관계자가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까? 류 교수님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이건 공공장소 오염 행위입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리웨이는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 한화로 300만 원이라니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리웨이가 항의했습니다. 급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요? 경찰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공항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사이 청소 직원들이 와서 필사적으로 청소를 했지만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우리를 째려봤습니다. 중국인들 진짜 더럽다 더러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너무한 거 아니야? 급한 건 어쩔 수 없잖아. 맞아. 인간적으로 이해해줘야지. 공항을 나와 관광버스에 올랐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가 너무나 고급스러웠던 것입니다. 가죽 시트, 개인 모니터, USB 충전 포트, 미니 냉장고, 심지어 노래방 기계까지. 와, 이게 정말 관광버스야?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야, 노래방 켜. 중국 노래는 없나? 에이, 한국 노래밖에 없네. 역시 문화가 없는 나라야. 그러면서도 BTS와 블랙핑크 노래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떼창 가자. 으아! 버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관광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끄러워. 노래나 틀어. 리웨이가 소리쳤습니다. 가이드의 얼굴이 굳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성산 일출봉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는 시큰둥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해? 우리 타이산이 훨씬 높은데. 황산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와, 꽃이 예쁘다. 샤오링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화단에는 색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인증샷 찍자. 여학생들이 우르르 화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꽃을 꺾고 화단을 밟고 포즈를 취하며 안 돼요. 나오세요. 관리인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왜요? 사진 찍는 것도 못해요? 메이메이가 반항했습니다. 화단을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공공재산입니다. 꽃 몇 송이가 뭐가 대수예요?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연은 모두의 것 아닌가요? 관리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겨우 화단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단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꺾인 꽃들, 밟힌 흙, 또 벌금. 이번엔 50만 원씩. 등반을 시작하면서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아, 배고파. 천밍이 가방에서 휴대용 버너를 꺼냈습니다. 라면 끓여 먹자. 여기서 저는 놀랐습니다. 왜? 배고픈데 먹어야지. 천밍은 등산로 옆에서 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곧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나도 컵라면 있어. 물은 계곡에서 떠오자. 저는 불안했지만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산림 감시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취사 행위는 금지입니다. 산불 위험이 있어요. 산불? 우리 조심하면 되잖아요. 왕하오가 대들었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끄세요. 신랑이 끝에 버너를 껐지만
또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100만 원. 한국은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등산로를 오르다가 리웨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 봐. 글씨 새기기 좋은 바위다. 큰 바위 앞에서 리웨이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뭐 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리웨이 다녀감 새기려고. 중국인이 왔다는 걸 남겨야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리웨이는 이미 바위에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따라했습니다. 장위안 2025 중국 최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 멈춰. 뭐 하는 거야? 외국인 등산객이 소리쳤습니다. 곧 관리인들이 또 달려왔습니다. 문화재 훼손입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번엔 정말 심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우리는 모두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산하면서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고 금지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자연보호구역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애타게 말렸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못해? 메이메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한국은 너무 깐깐해. 점심은 해물 뷔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음식을 보자마자 모두들 전쟁터에 뛰어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복이다. 다 내 거야. 랍스터는 나한테. 으깨는 통째로 가져가.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한 사람당 3-4개의 접시를 가져갔죠. 하지만 배불러. 못 먹겠다. 나도. 그냥 남기자.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복은 한 입 베어 물고 버려지고 랍스터는 절반도 먹지 않고 손님들, 이렇게 음식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냈잖아요. 천민이 소리쳤습니다. 뷔페에서 음식물을 과도하게 남기면 환경 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뭐, 사기 아니야? 리웨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적 없어. 리웨이가 화를 내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아, 손님.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고 어린아이가 무서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류 교수님이 나서서 추가 요금과 파손 비용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직원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오후에는 서귀포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감귤 농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와, 귤이다. 먹고 싶다. 버스가 신호에 멈춰 섰을 때 몇몇이 버스에서 내려 농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뭐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귤을 따서 먹기 시작했고 주머니에도 가득 넣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농장 주인이 뛰어나왔습니다.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맛만 본 거예요. 왕하오가 우겼습니다. 맛만 주머니에 가득 넣고 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번엔 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예민해? 귤 몇 개 먹은 게 죄야. 하지만 농장 주인의 표정을 보니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귤을 함부로 훔쳐먹다니. 저녁,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4성급 호텔이었는데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2인 1실이야? 리웨이가 따졌습니다. 우리는 4명이 같이 자는데. 죄송하지만 규정상. 호텔 직원이 설명하려 했지만 규정은 무슨. 방 합치면 되잖아. 학생들이 마음대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복도로 끌어내고 매트리스를 옮기고. 손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호텔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도는 가구들로 가득 찼고 비상구도 막혔습니다. 화재 시 대피로를 막으면 안 됩니다. 화재 안 나면 되잖아. 밤 10시가 되자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신나게 놀자. 중국 최고.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고 복도에서 축구를 하고 쿵, 쿵, 쿵. 미쳤어요? 지금 몇 시인데? 아래층에서 한국인 가족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를 아는 아빠였습니다. 우리 애가 자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애가 자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왕하오가 비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끄러우면 다른 데로 가든가.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왕하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놀라 울고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때려, 때려. 한국놈이 먼저 손댔어. 호텔 측에서 긴급히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복도는 전쟁터였습니다. 깨진 맥주병, 뒤집힌 가구, 울고 있는 아이. 전원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저는 너무 부끄러워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조사를 받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리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왕하오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을 돌아다니다가 직원 전용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자. 거긴 직원 구역이야. 제가 말렸지만 뭐 어때? 배고픈데. 그들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죠. 우와, 먹을 게 많네. 이거 다 가져가자.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가방에 담고 마치 도둑처럼 방으로 돌아와 훔친 재료들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역시 공짜가 최고야. 한국 음식도 괜찮네. 하지만 모든 것이 CCTV에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호텔 매니저와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주방 침입과 절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절도?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훔쳐도 됩니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리웨이와 왕하오가 주방에 침입해 식재료를 훔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그것도 계획적인. 류 교수님의 얼굴은 이미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전원 강제 출국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둘째 날 아침,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다른 투숙객들이 우리를 피했습니다. 중국인들이야. 조심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일정은 한라산 등반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류 교수님이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오늘만이라도 조심해주세요. 정말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라산에 도착하자마자 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멀어. 샤오링이 불평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화장실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참고 올라가다가 화장실에서 제가 말했지만 못 참겠어. 천밍이 등산로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급해. 여러 명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희귀 식물들이 자생하는 곳이었죠. 거기 나오세요. 당장. 산림 감시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숲속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드론이 우리를 추적했고 산림청 직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훼손.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잡힌 우리를 보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인들이군요. 어제도 제주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리웨이가 항변했습니다. 그냥 급해서. 급하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봐도 됩니까? 여기가 중국입니까? 그 말에 리웨이가 폭발했습니다. 중국이 어때서? 중국은 너희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야. 큰 나라? 시민의식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산림청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칭화대학교 학생들이죠. 어제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전원 하산하십시오. 그리고 48시간 내에 제주도를 떠나십시오. 쫓아내는 겁니까? 천밍이 소리쳤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치욕의 행진이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한심하다. 버스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야, 우리 뉴스에 나왔어. 인터넷에 퍼졌어. 해시태그 제주도 칭화대 사건, 해시태그 중국인 관광객 추태, 해시태그 한라산 오염. 중국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왔습니다.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 가서 중국 망신을 시키냐,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 하지만 일부는 우리를 옹호했습니다. 한국이 너무한 거 아니야? 문화 차이를 이해 못하네. 중국인 차별이다. 공항으로 가는 길, 버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리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때문이야. 우리를 일부러 모욕 준 거야. 맞아. 왕하오가 동조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차별한 거지.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가 피해자일까?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죠? 한 말씀 해주세요. 반성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꺼져. 리웨이가 기자의 카메라를 밀쳤습니다. 다 너희들의 음모야. 그 장면도 고스란히 촬영되었습니다. 내일 또 뉴스에 나오겠지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왕하오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초콜릿이었는데 그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나가려 했습니다. 손님, 계산하셔야 합니다. 아, 깜빡했네. 왕하오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경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칭화대 학생이에요. 절도 미수입니다. 절도, 깜빡한 것뿐인데. 아까 CCTV 확인했더니 일부러 주머니에 넣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별도 대기실로 격리되었습니다. 마치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천밍이 소리쳤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명문 칭화대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이틀 동안 각종 무리를 일으켜 강제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공항 오물 투기부터 시작해 자연훼손, 절도, 폭행까지. 화면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리웨이가 공항에서 그 장면도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으며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중국 대사관에서 직원이 왔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중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키다니. 류 교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그렇게 아름다운 섬을 우리는 더럽혔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정성스럽게 가꾼 것들을 우리는 함부로 망가뜨렸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린 건 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위안아. 엄마도 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학교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위안아, 아빠가 잘못 가르쳤구나. 중국이 대국이라고, 우월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대국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야. 학교에 도착하자 비상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직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총장님의 첫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칭화대 100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 최고의 인재라는 자부심은 어디 갔습니까? 왜 남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했습니까? 총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류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처벌이 발표되었습니다. 리웨이, 왕하오 정학 1년, 공항 사건 관련자 정학 6개월, 나머지 전원 사회봉사 300시간, 반성문 제출.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돌아온 일상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칭화대 망신시킨,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지? 수업에 들어가도, 도서관에 가도, 식당에 가도 어디서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35,000달러, 중국의 300 공공질서 지수는 세계 15위, 중국은 78위, 청렴도 지수 아시아 최고 수준, 시민의식 선진국 수준. 우리가 무시했던,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인들이 공공질서를 지키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고,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 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물론 우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문화 차이일 수 있으니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개인을 미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런 댓글들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성숙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기숙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쓰레기통을 찾아버리는 게 귀찮았지만 습관이 되니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새치기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너 한국병 걸렸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중국인이 왜 그래?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 후, 우리 기숙사는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희 층은 왜 이렇게 깨끗해? 그냥,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요. 아저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던 학생들이 조용해졌고,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던 일이 줄어들었고, 캠퍼스의 쓰레기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리웨이가 정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위안, 리웨이야, 오랜만이다. 나,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리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주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우리가 더럽혔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나도 변하고 싶어. 도와줄래? 그날부터 리웨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캠페인의 가장 열성적인 참가자가 되었고 후배들에게 공공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거야. 우리가 밖에서 잘못하면 중국 전체가 욕먹어. 1년 후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중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간다는 것이, 그것도 제주도에.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서류 심사, 면접, 그리고 합격 통보. 장위안 학생, 축하합니다. 당신의 반성문과 변화 과정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예절 공부, 기본 한국어 회화, 공공매너 숙지. 다시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줄을 서서 조용히. 여권 주세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칭화대학교. 작년에도 오셨었나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사관이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도장을 찍어주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화장실을 찾아서 이용했고,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돼 가져갔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주문했고, 호텔에서는 다른 투숙객을 배려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물으셨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네. 많이 먹어. 추가로 반찬을 더 주셨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와, 중국어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라산 등반 때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천천히 함께 올라갔습니다. 고마워.
어디서 왔니? 중국에서 왔어요. 할머니가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친절한 중국 젊은이는 처음이야. 그 말씀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 작년에 중국 학생들이 여기서 잘못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아, 그 일, 뉴스에서 봤지.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바뀌었으면 됐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김밥을 꺼내셨습니다. 같이 먹자. 멀리서 왔는데 할머니가 싸오신 김밥을 나눠 먹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작년에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산길에 쓰레기를 줍는 저를 보고 한국인 등산객들이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중국 분이신데 이렇게 하시다니. 당연한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보여준 미소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택시기사 아저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생, 어디서 왔어? 중국 칭화대에서 왔습니다.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셨습니다. 칭화대, 작년에 그 사건.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지난 일이고, 이번엔 좋은 추억 만들어가. 공항으로 가는 마지막 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언제든 환영이야. 제주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같은 제주도, 다른 경험. 우리가 존중하면 그들도 존중한다. 우리가 배려하면 그들도 배려한다. 이것이 진정한 문명이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줄곧 중국의 웅대함만을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눈에 한국은 언제나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베낀 채로 작은 몸집을 부풀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중국 것을 훔쳐가서 자기 것인 양 포장하는 데 능하다고 저는 굳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또한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둘 일도 없었고 그저 작은 나라가 괜히 발버둥 치는구나 하고 여기며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철강 프로젝트 시공 감독이라는 일을 맡고 있는 특수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 여러 철강 기업의 해외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보고 프로젝트가 제때 완수되도록 조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철을 생산해내는 고로와 설비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감독하는 자리이지요. 저는 당연히 세계 최고 철강 강국은 중국이며 한국의 철강 기술은 결국 중국 기술 카피판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한국의 철강 회사가 한두 번씩 뉴스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늘 큰 파문 없이 사그라들기 마련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계기로 저는 제 인생에서 전혀 겪어보지 못한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제가 중국 내에서 꽤 높은 연봉을 제시받아 착수하게 된 한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 예상치 못하게도 한국의 회사인 포스코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 강철 기업들도 세계 시장을 평정하는 마당에 한국 애들이 뭘 하겠다고 껴드나. 어차피 잘해야 이인자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무시해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제 상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포스코와 협력할 일이 생기니 현황 좀 파악하라. 내가 국제 철강 분야에서 경험도 많고 특히 프로젝트 시공 면에서는 베테랑이니 직접 가 보라라고 지시를 해온 겁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내가 한국 놈들을 상대로 애써 시간을 써야 하나? 중국 철강이 최고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이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분해하면서도 일단 돈과 경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락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밟아보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이야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면적과 인구, 수천 년 역사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명국가인데 한국은 어떻게 해도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작은 반도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봤자 별거 있겠어? 어떻게든 한국이 우리 중국을 모방하고 있다는 증거나 잔뜩 해내면 되겠군. 저는 이렇게 마음먹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사실 공항 시설은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덜 휘황찬란한 시간대에 도착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베이징 국제공항이 더 크고 상하이 푸동공항이 더 세련되지. 여기 한국공항은 중국에서 배워간 인테리어로 치장한 수준일 뿐이라고
애써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제 콧대 높은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무용 차량을 타고 한참을 달려 포항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의아해졌습니다. 저곳이 바로 그 유명하다는 포스코가 자리 잡은 곳인가? 포항이 생각보다는 꽤 큰 규모의 산업도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봤자 중국의 철강 도시 하나만도 못하겠지. 괜히 언론 플레이로 띄워놓은 것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냉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포스코 측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곧장 그들의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꽤 현대적이긴 했지만 역시 본받을 거라고는 없을 거야 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제철소 부지를 흘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규모가 좀 크네. 그래도 우리 중국의 바오산이나 우한철강 아니면 수도강철이 훨씬 클 텐데.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경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담당자와 처음 대면했을 때 저는 아주 뻔뻔하고 건방진 태도로 굴었습니다. 아, 당신들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다던데. 다 중국에서 기술 배워다가 미국 유럽 데리고 와서 뭐 어떻게 좀 구색 맞춘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물었고 그쪽 담당자는 약간 당황했으나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독자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협력도 있었지만 중추적인 공정 연구는 자체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별 시덥잖은 말을 듣기 전부터 저는 이미 흥미를 잃었습니다. 에이, 다 알면서 아닌 척 하는군. 하고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철소 내부 투어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큰둥한 마음으로 투어라고 해봤자 대단할 게 뭐가 있을까. 철광석이야 다 비슷비슷하게 굴러다니는 거고 설비는 어차피 유럽이나 일본 것 사온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고로 주변의 설비가 의외로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작업 동선이 매우 효율적으로 꾸려져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철광석과 석탄을 소결 없이 바로 투입하는 신공법으로 압도적인 효율을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용광로에 바로 분말 형태의 광석을 넣는다니?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이것이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돼. 이런 공법은 아직 실현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기술을 한국에서 완성했다니 말이오? 하고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제게 실제 조업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현장감, 출선되는 쇳물의 온기, 합리적으로 짜인 컨트롤 시스템. 그것은 제가 중국 내에서 비슷한 시도를 했을 때 항상 대규모 공해 문제와 원료비 문제에 부딪혀 실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이거 어째 살짝 충격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뭐 그래봤자 조만간 우리 중국 기술자가 가져다가 더 크게 발전시키면 한국은 또 한 번 추월당할 거요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포스코 측 인원들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들이 괜히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괜히 그 모습이 더 거슬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니들한테 정신적 우위를 과시했는데 너희들 어째 하나도 움츠러들지 않지? 설마 진짜 자신감이 있어서야? 이런 식으로 제 마음에는 조금씩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는 박물관 비슷한 곳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철을 다뤄왔는데 한국은 근대 들어서야 서구 기술 따라 배운 것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들어갔으나 정작 전시 내용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과 일본에서조차 경제성이 없다고 비웃었는데 한국 정부와 포항제철이 오기 하나로 해낸 업적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속으로 거참 제법 고생을 했나 보군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겉으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가이드를 향해 그때 일본에서 자금 빌리고 기술 빌린 걸로 안다. 결국 중국 문명보다야 한참 후진 것 아니오? 하고 또 시답잖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는 그때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한국 내부적으로도 반대 여론이 컸지만 강력히 밀어붙여서 완공에 성공했습니다라고 calmly 대답했습니다. 뭔가 그들의 태도에서 확신이 묻어나니 저도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뭐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솟아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본업인 시공 감독자로서
저는 며칠 동안 포항제철소 여러 설비 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했던 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장 전체가 정교하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보통 저는 중국에서 그런 현장을 많이 봤는데 의뢰 하청 문제가 생겨 설비 고장이 잦거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계도상에선 거창해 보여도 실제로는 부실 공사가 흔했고 높은 공기공지 압박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대충대충 마무리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현장은 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불량이 발견되면 아예 구조물을 폭파하고 다시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설마 그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봐야 이 작은 나라는 이런 무모한 방식으로 밖에 버티지 못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위로하고 넘어가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잡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저게 가능했다는 건 관리 체계가 정말 치밀했다는 뜻 아니야? 하는 끈질긴 물음이었죠. 저는 이런 의심의 씨앗을 애써 무시하고 그냥 한국인들은 중국한테 배울 게 많은 주제에 자꾸 자긴들 똑똑한 척하는구나. 곧 부실이 드러날 거야 라고 마음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광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남 광양이라는 지역에도 제철소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더군요. 저는 두 도시나 제철소를 갖출 정도면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낮춰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크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온갖 최신식 설비와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것으로 보였고 실제 운영 효율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장에서 만난 베테랑 직원들 태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중국인이라 그런지 한국 직원들이 처음엔 살짝 경계하는 눈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의문이네요라는 식으로 트집을 잡아도 그들은 침착하게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제 말을 일축하곤 했습니다. 가장 자존심이 상했던 순간 중 하나가 제가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 덕분에 철강 생산량과 소비량이 전 세계 최상위에 있다. 한국은 고작 인구 5천만의 나라 아닌가. 우린 14억 인구 시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뒤처질 수 있나 라고 면전에서 비아냥거렸을 때입니다. 그때 광양 직원 한 분이 네, 중국 시장은 저희에게도 중요한 수출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과 직간접적 협력 관계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 독자성과 품질, 경쟁력으로는 이미 세계 유수의 평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1위, 2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절대 생산력만으로 우열을 가를 수 없는 부분이지요. 하고 또박또박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애써 그래. 니들 대답은 번지르르하군. 중국은 결국 전 세계 철광석 물량을 쓸어 담을 것이고 한국 따위는 그 틈바구니에서 허덕일 게 뻔하지 않나 라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포스코 직원들은 여전히 크게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료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광산 투자나 파이넥스 공법 같은 기술 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다양한 카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양 현장의 담당 임원이 중국 시장에서 철광석 수급이 이뤄지기 어려워진다면 다른 자원 보유국가와 협상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호주, 광산 쪽과 직접 투자 제휴를 강화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얘네가 호주 광산에 투자까지 한다고. 저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겠소. 결국 중국이 호주를 비롯해 자원대국과 협력하면 한국은 끼어들 틈이 없어질 거예요. 라고 그 자리에서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포스코 쪽 사람들은 그냥씩 웃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이미 우리는 전 세계 철광석 주산지와 거래하고 있고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우리식의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도 파이넥스 같은 공정혁신이 있기 때문에 원료 품질이 조금 낮아도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더욱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파이넥스 공정을 분석해보니 정말 효과가 괜찮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이를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기껏해야 작은 나라가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득템한 것 가지고 곧 따라잡힐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어느 날은 포스코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구택 회장 시절의 핵심 간부들과 몇몇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의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사전에 미리 초대를 받았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M&A 인수합 이슈가 철강업계에서는 워낙 커다란 문제였으니까요. 당시에 세계 최대 철강 기업인 아르셀로 미탈이 이곳저곳을 집어삼키듯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의 신일본제철이나 한국의 포스코도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론 한국 회사야말로 가장 손쉬운 먹잇감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여해보니 포스코가 이미 일본 신일본제철과 교차 지분을 갖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았고 또 다른 파트너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살펴보며 나름 치밀하게 방어선을 쳐놨네. 그래도 결국 미탈이 쑤셔 들어오면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중화의 위신을 앞세워 우리가 만약 대대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한국이 버틸 재간이 있을까라고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저를 향해 글쎄요. 한국에서 포스코는 그냥 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국민 경제에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함부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속에서 열불이 치밀었습니다. 뭐야? 이들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대체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취재용 카메라가 저를 향해 들이밀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중국 쪽 대표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우리는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곧 글로벌 철강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지요라는 요지의 짧은 코멘트를 던졌습니다. 그러고서는 잽싸게 회의장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 차라리 우리 대륙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호텔 TV에서 포스코의 창립 40주년 행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원치도 않았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니 그대로 꽂혀버렸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초대 회장이 24년간 회사를 이끌었고 종합제철소 건설 당시 온갖 반대와 냉소를 딛고 성공했다. 중동의 인력 뺏기고 차관이 끊길 위기에 처하며 현장 부실이 발견되면 통째로 폭파시키고 다시 지었다 등의 내용이 나오더군요. 화면 속에서 백발 노인들이 제철소 건설 때의 고충을 회상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저는 속으로 저거 분명하게 조작된 각본이겠지. 감동 포장용 다큐멘터리일 뿐이야. 하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이어질수록 한강의 기적이니 박정희니 하는 한국 현대사의 면면이 드러나는데 별 수 없이 저도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저 정도 노력을 해서 지금 이만큼이나 발전했다는 건가? 말도 안 돼. 중국이 훨씬 더 위대하지 않은가? 라고 정신승리를 시도했으나 어딘가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포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공장 내 각종 서류와 성과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허가받아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 속셈은 어디 허점을 찾아내서 중국의 우월함을 증명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루 종일 공장을 돌아다니고 연구기술원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뾰족한 약점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품질 관리, 생산성, 원가 절감, 어느 방면이든 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다. 분명 어딘가 구멍이 있을 텐데 라며 저는 길길이 뛰었지만 돌아오는 건 아직 개발 중인 부분이 있지만 그 점은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수개월 후엔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겁니다라는 침착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현장 직원에게 심통 부리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중국 시장이 세계 철강산업 주도권을 손에 쥐고 있는데 너희 한국이 어떻게 버티겠나? 인구와 생산량, 자본력 면에서 케임이 안 되잖아. 그러자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생존해온 나라입니다. 저희는 늘 그렇게 불리한 여건을 타개해왔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핵심이 아닐 때도 있죠. 품질과 기술, 그리고 시장 다변화가 가능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에 거슬려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봐, 그럴듯한 말장난으로는 중국을 못 이겨. 어차피 한국은 우리를 흉내낸 국가이고 기껏해야 빠른 복사 정도밖에 못해. 라고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위 사람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당황하기보다는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더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뭐야? 저건 내가 분명 면전에서 무시했는데 왜 저렇게 쓴웃음만 짓고 가는 거야? 반박을 하지도 않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술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나? 차라리 내 눈에 거짓말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뭔가 현실이 말해주는 것들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저는 포스코의 관리 회의에 몇 번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더욱 뚜렷해진 사실은 이 회사가 어설픈 실력으로 버티는 곳이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자체 기술 혁신이나 해외 투자 등을 발빠르게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동남아에 공장을 세운다든지 인도나 베트남 등에서도 새로운 라인을 깔아간다는 계획을 듣고야 너희가 감히 중국을 건너뛰고 동남아 시장을 확보한다고 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사업을 확장해왔고 추가로 M&A도 고려 중입니다라며 오히려 저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전부 허풍이겠지 하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사에서 저한테 걸려온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금빈, 혹시 한국 포스코 측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 우리가 신용공법이나 해외 공동투자 관련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한국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중국이 왜 한국 따위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다 가져와서 직접 구현하면 되죠. 그러나 상사는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한국 기술이 꽤 진척이 있다고 들었다.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실익을 따져야 한다라고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포스코의 맹점을 파헤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찾기가 어려웠고 그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쌓여 있음을 자꾸 확인하게 됐습니다. 매번 그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운용됩니다. 지금까지 쌓인 자료로 성능을 개선했고 공정 자동화도 진행 중입니다라며 체계적인 자료를 내보였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연구원도 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끝끝내 시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라니. 이건 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만들어둔 기반을 한국이 훔쳐가서 격가지를 만든 것에 불과해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주위에서 근대화 시절 한국이 철강 산업을 통해 경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역사는 꽤 유명하다. 중국도 분명 배울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저는 곧바로 어림도 없소. 중국은 모든 면에서 한국의 스승이고 한국은 제자도 안 되는 하급 수준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장에선 제가 어리석은 우기꾼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게 그렇게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 와서 보면 한국 기업도 나름 훌륭하지 않나 라고 물을 때 저는 성질을 부리며 횡설수설하곤 했습니다. 당신들 몰라서 그래. 한국은 전부 중국 문화를 베껴다가 기적이라고 포장하는 거라고 라고 하자 그들은 피식 웃으며 아, 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한국 측과 최종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비판할 거리를 찾아 목청을 높였지만 회의에서 나온 자료와 수치는 제 주장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았습니다. 원자재 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포스코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교차 지분, 지속적인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등을 제시하는 걸 듣고 있노라니 제가 한 말이 점점 붕색해졌습니다. 회의 말미 제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중국을 능가한다고 전혀 인정할 수 없어. 어차피 한국은 우리 방식을 베끼고 숫자만 부풀린 것일 뿐이야.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있던 임원들이나 참관자들은 저를 그저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 떠올리며 뛰쳐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광경이 일부 기자들에게 포착된 겁니다. 중국인 감독관이 발끈해서 소리치다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사진과 영상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곧바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측 인사가 포스코 협력회의에서 근거 없이 큰소리치다 망신당해라는 식으로 온라인에서 회자되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호텔방에서 접하고는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망신을 당해? 말도 안 돼.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제가 내세운 근거랄 것이 전부 막연한 우월감밖에 없었다는 점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한국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대부분 별 근거도 없이 한국을 무시하더니
저렇게 망신당한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체류 기간을 짧게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왜 그렇게까지 감정을 실어 일을 하고 왔느냐? 우리는 실제로 포스코와 기술 제휴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려 했는데 너 때문에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제게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실제론 대단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포스코는 계속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국제시장에서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결국 저 회사가 계속 잘 나간다고? 어림도 없지. 언젠간 우리 중국이 모든 면에서 집어삼킬 거야. 라고 맹렬히 부정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웃기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끝까지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꼿꼿이 버텼습니다. 한국이 정말 철강업에서 또 무슨 혁신을 하든 중국이 곧 따라잡는다. 한국은 우리만큼 인구도 자원도 없고 결국 좌초할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는 제가 회의장에서 소리치던 영상이 남아 여전히 해외 업계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 기술은 본래 중국이 낳고 중국이 키웠다. 한국이 잠시 허세를 부린 것일 뿐이며 조만간 무너질 테니까 두고 보자 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제 주변에서 당신 그렇게 주장하다가 또 망신당하지 말라고 만류해도 저는 당당히 제 주장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빈, 천하의 대국 중국 출신이니까요. 제가 어찌 한국 따위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포스코 현장을 돌아보면서 내심 깜짝 놀랐고 상당 부분 감탄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전 다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고집할 겁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이고 한국은 늘 우리를 베끼기만 하는 나라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걸로 제 자존심을 지켜야만 저는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여전히 이리저리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음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에 가서 저들이 하는 짓을 낱낱이 파헤치고 중국의 진정한 위험을 보여줄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딱히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다시 증명할 수 있겠지요. 제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근빈입니다. 제게 있어 한국이란 아직도 인정할 수 없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가끔 그쪽이 발전되었다는 걸 보아도 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하던 걸 흉내낸 것이라고 우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해도 저는 기꺼이 무시당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중국인이니까. 이게 중국의 자존심 문제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제 논리를 꿋꿋이 밀고 가며 저 자신이 하염없이 우월하다고 믿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